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미 또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6년 7개월 만에 한미일 3국의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데요. 3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북 확장, 학제, 억제 등 공동성명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왕선택 한편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한미일 삼각 연쇄회담을 가졌는데요. 자, 이게 참 한미일 정상이 한 날 한 자리에 가진 릴레이 회동, 이게 흔치 않은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장면, 다시 말해서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또 양자회담을 연속으로 또 3개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릴레이 회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은 2016년 3월 이후에 처음이라서 아주 드문 사례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 공조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이 연쇄회담을 통해서 대북 압박 수위가 좀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의 미국 방문 일정을 기준으로 볼 때 네. 이번 릴레이 회담 일정 자체는 매우 무리한 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일정입니다. 예. 이 일정 자체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일 경우에 과연 미국이 진심을 다해서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 신뢰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그렇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릴레이 회담 참여가 바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했던 거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공동성명에서 그치지 말고 뭔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조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조치가 좀 어려운 게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이미 강력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이 장기간 어떻게 보면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압박 조치를 더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문제는 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계속 높이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도. 그래서 한미일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 북한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압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를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또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 위협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북한의 안보 불안 또 경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외교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조될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강하게도 하지만 뒤에서는 좀 뭔가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길을 열어준다라고는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강경 대응 조치가 저는 강경 대응 조치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인센티브도 동시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만 쪽이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게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국이 하는 겁니까? 북한에게 안보 불안이 있고 네. 경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 예. 또 북한과 미국이 그 북미 수교를 한다든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라든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어허.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 추가가 된 건데 이게 물밑 작업이 계속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밑 작업도 했을 것이지만 예. 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작업도 했습니다. 이미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장관, 차관, 국장 협의가 지난 50여일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자, 지난 9월에 이제 뉴욕에서 비공개 짧은 만남 이후에 이제 새롭게 만났는 건데 뭐 결국은 지금 한일 간에 많은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 뭐 이런 거 과거사 문제 이번 네. 회동을 통해서 좀 좁혀졌다고 봐야 됩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합니까? 네네. 과거사 중에서도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보다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민감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회담 이후의 양국 보도자료 발언을 보면 그 두 정상이 그 당국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이번 회동에서는 뭐 특별한 진전이 없었고 그동안 몇 주 동안 외교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입장이 좁혀졌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정도의 큰 합의는 찾지 못했다. 네. 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큰 합의는 찾지를 못했다. 그 말씀이네요. 이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해법 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뭔가 카드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2019년 상황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있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그리고 두 나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통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 기금. 네. 그러면 일본의 문제도 해결하고 한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희상 제안입니다. 네. 이 문희상 제안과 지금 현재 한일 간에 비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가깝다면 네. 이것은 우리 국내 여론에서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문희상 제안에 대한 여론 반응이 있었는데 예. 찬성이 더 많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 이제 한일 간의 협의 내용을 보도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중에서는 한국 정부가 배상을 대신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하는 방법. 예. 네네. 이거를 이제 대위 변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한국 여론이 수용할 수 없는 방법이 돼서 네. 이것은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다만 문희상 방안하고 비슷한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전적 채무 인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네. 결국 일본 기업이 사과하고 돈을 내는 자발적 성금 모금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희상 제안과 가까운 것이고 일본 기업이 사과하지 않고 돈을 내지도 않는다. 이거는 어렵죠. 어렵다. 예. 사과는 일단 해야 된다. 뭐 돈은 뭐 기업이 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는 두 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돈도 된다. 내야 되고 예. 사과도 해야 된다. 이것이 문희상 제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제안이 일본에게 매력적인 거는 일본 기업이 직접 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또 정상회담 얘기,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미국 상원 선거 보니까 민주당이 역전했다, 또 역전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 역전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그리고 또 뭐 조지아는 이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어쨌든 상원을 이제 다수석을 확보한 건데 이게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줬을까요? 분위기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정도 되면은요. 한국과 미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회의 시나리오를 대부분 준비합니다. 90% 이상 준비합니다. 예. 사전 준비 시나리오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 있었던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게 재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치가 좀 이루어졌는지요?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분명히 거론은 됐습니다. 거론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발언 내용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조치 내용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문제를 이해를 했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앞으로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외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외 조치를 받아내야 된다. 법 집행하면서. 네. 자, 이 릴레이 회동 이전에 중국과 한담도 있었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게 한미일 공조만큼 중국 역할도 좀 북한 우리 대북 정책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고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일 3국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한중 간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리커창 총리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정상 간의 만남은 회담이 있고 환담이 있고 조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수준이. 예. 회담 한미일 간에는 회담이 여러 가지 무리한 일정을 해서 회담을 했는데 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환담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환담. 예. 네,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중요성이나 한중 관계 중요성이 큰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깨지는 거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때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일단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정도 나라에서 정상회담은 사전에 예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없는 것으로 예상해도 99%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회담이 아닌 조우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다. 이런 개념입니다. 조우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데 그 상황에서 환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서 반갑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다만 한국과 중국 관계를 고려하면 환담이나 조우 상황에서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서 회담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발표된 한국판 인태 전략 6개월을 준비한 것도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국판 인태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교차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있군요. 예. 네, 긍정적인 요소는 한미일 3국 간 협력, 한미동맹 강화 이게 우리 외교에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기여합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요소는 미국이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한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반발, 한중 간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 요소는 명확한데 크기가 작습니다. 한미동맹은 사실은 우리가 인태 전략을 선언하지 않아도 이미 최상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태 전략을 선언 안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부정적인 요소는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잘못 걸리면 치명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균형이 좀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약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중국 겨냥한 거 아니다라는 입장 내놓은 것도 아마 그거 우려 때문에 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게 그냥 일반 용어가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인태 전략 선언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특히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이제 중국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아세안의 관점이 뭐냐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자, 끝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글쎄요, 지금 결국 북한이 계속 도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만 좀 짚어주십시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은 중국 처지에서 봐도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압박하고 한미일이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사하게 대응을 할 텐데 아마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나 외교부장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한반도 긴장 고조에는 미국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라는 점, 오히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문제가 됐다라는 점, 네. 이 정도로 해서 말싸움을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